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하락 시그널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이처럼 여러 가지 부동산 하락 시그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꼽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공급 증가 신호탄이죠. 두 번째는 거래량이 대폭 감소되는 신호이고요. 세 번째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매매보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더 선호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외지인들이 사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조세와 금융 규제 강화가 되겠죠. 어때요? 많죠? 그래요, 많아요. 이처럼 부동산 하락 시그널은 많아요.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상승 시그널 또한 많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맞물리면서 어느 쪽의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부동산 하락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공급 증가가 되겠죠. 이거야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공급 계획 이후 또 입주하는 시점 됐을 때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말았죠. 또한 2008년도 9월 19일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인데 수도권에 100만호로 짓고 지방에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죠. 이처럼 2008년도 9월 19일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발표하니까 부동산 가격,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급락하고 말았죠. 물론 또 그래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도 같이 섞여가지고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로지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 주택 공급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금융위기도 발생했는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발생했는데 주택 공급까지 150만 호나 짓겠다고 하니 그렇죠.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다면 거래량의 감소죠. 이것 또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거래량이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산다는 사람이, 즉 매수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산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가격을 떨어뜨리는데도 산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하락이 다가오고 폭락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8월 25일, 즉 오늘이죠. 오늘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994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8월 말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6월 달에 비례해서 7월 달에 비례해서 이처럼 많이 거래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를 매도자 측, 즉 파는 사람이 없어서 매물이 없어서 매물이 잠겨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사실 매물이야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널렸어요. 매물은. 그렇지가 않나요? 강남이 됐든 목동이 됐든 분당이 됐든 판교가 됐든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매물들은 널려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뭐다? 산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널린 게 매물이라니까요. 호가를 올려서 내놓든 아무튼 팔겠다는 사람은 이처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미분양이 되는 원인이야 간단하죠. 고분양가 비싸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2천만 원인데 분양가가 3천만 원이다.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5천만 원인데 분양가가 7천만 원이다. 누가 들어가? 핵심은 분양가가 높으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한 입지가 너무 안 좋아. 저기 강원도 산 꼭대기에 아파트를 지었어. 가격이 싸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들어가요? 그렇지가 않나요? 또한 이제 대출 규제, 예를 들어서 중도금, 잔금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면 미분양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 의하면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요. 다시 늘어난 6월 주택 미분양 전국에서 16,289가구로 이처럼 4.0%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허그, 즉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미분양 관리지역이 8월 달에 충북 진천은 제외됐고요. 충남 아산시, 양산시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산시 얼마나 핫합니까? 핫하지 않습니까, 아산? 그런데 허그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한 양산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산만 하더라도 부산, 뭐 울산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핫한 지역으로 봐야죠. 그런데 양산시도 뭐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 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미분양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 아닐까요? 여기에다가 금융 규제까지 했으니 대출 규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규 분양권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분양률이 떨어지겠죠. 분양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 세입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겠죠. 현재 집값이 너무 비싸다. 현재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지금 집을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을 느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집값이 너무 부담을 느끼면 일단 전세부터 살고 보자. 또 정부가 금리를 인상시킨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도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와 서울의 전월세 거래 건수, 이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보이는 화면처럼 6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936건이 거래됐고, 서울 아파트 전세 건수는 13,882건이 거래가 됐죠. 뭐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 서울 매매 건수는 4,469건이고 서울의 전세 건수를 보면 11,849건이죠. 이것 또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8월 달에 거래 건수를 보면 매매된 건수가 994건이고 전월세 건수는 7,749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7배 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뭘 느끼냐라고 하면 매매 대비 전세 건수가 보통 3배에서 4배인데 8월 달 들어서는 매매 건수에 비해서 전세 건수의 비율이 지금 7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서서히 세입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더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본다면 외지인들의 매도 시작인데요. 언론 기사에 의하면 몇백만 원을 남겨도 아파트를 단타로 그냥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주식이야, 주식. 그리고 코인이야. 좀만 이득이 나도 그냥 팔아. 이처럼 급하게 판다. 이처럼 조금만 이득만 생겨도 판다는 의미.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의미는 바로 외지인들도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시골에 있는 아파트, 읍면에 있는 그런 작은 아파트, 공시가격 1억 미만의 그런 아파트에 투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 최소한 광역시는 해야지. 불안해. 오죽했으면 공시가격 1억 미만이었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거 투자해가지고 단타로 이득을 봤는데 이제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거죠.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아직도 법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지방의 작은 소도시 1억 미만짜리들을 사고 팔고를 해요. 과거에는 뭐 3건, 4건 샀다면 요즘 들어서는 1건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 심리도 팽배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본다면 조세와 금융정책이 되겠죠. 말 그대로 조세라는 거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세를 해가지고 투기를 억제하는 거고,
금융 규제라는 것은 대출을 규제해서 투기를 억제하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는 않았죠. 따라서 정부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요. 가계부채 폭증,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세게 대출 규제를 또 내놨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의 돈줄을 모두 차단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까지 전혀 엉뚱한 뜬금없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좀 차단을 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요. 그만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상까지 6가지의 부동산 하락 시그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뭐 지금까지야 뭐 이 방송을 듣기 전에는 뭐 지금도 뭐 오르겠지, 앞으로도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방송을 듣게 되면 다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그래요. 이제는 조심할 시기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물론 또 그래요. 이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 시그널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시그널도 항상 존재는 하겠죠. 첫 번째로 본다면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부 정책. 그래요. 언제는 대출을 풀어준다고 하다가 또 갑자기 대출을 억제를 한다고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뭐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세 강화하고 뭐 난리를 지기더만은 결국 종부세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도 앞으로 완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금에 대한 상승, 그렇죠?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전세금 문제가 더 좀 심각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매도자 우회 시장. 아직도 파는 사람 많습니다. 파는 사람이 원하는 금액, 즉 호가를 올려서 이제 팔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놓는다는 거죠. 호가를 내려서 부동산을 내놓는 그런 집주인들은 없겠죠. 호가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내놓는 사람들, 즉 매도자 우회 시장이라는 건데요. 또 그래요. 매도자 우회 시장이 현재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매수자 우회 시장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호가를 올린 매도자들이 없어지고 나는 실제적으로 팔아야겠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더 싸게라도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다면, 이렇게 던지는 매도자들이 생긴다면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우회 시장에서 매수자 우회 시장으로 바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깎아주면 사겠다. 이렇게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참 그렇죠. 또 대통령 선거와 부동산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하락 시그널도 있는 반면에 부동산 상승 시그널도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도 이루어지고 또한 부동산의 하락 시그널이 더 서서히 앞서는 그런 시기도 도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가 도래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 올 것인지 그 시기의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혹시 모르죠. 그러한 문제가 빚의 속도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기는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내버스 속도로 위기가 다가올지 빚의 속도로 위기가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위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